21세기판 아파르테이트는 없는지 있죠.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인데요. 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 학살, 기아 지금까지 6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어제는 급기야 카타르를 공격하기도 그렇죠. 했어요. 네. 9월 23일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입니다. 현재 평화를 위해서 고심에 찬 결단을 한국의 대통령도 내려주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1986년) 남아공의 5대 대통령 피터로 빌럼 보타는 전국 타개를 위해서 24년째 감옥에 있던 넬슨 만델라에게 제안합니다.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는 흑인들의 투쟁이 높아가고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주변국들의 내전에 개입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점점 더 안팎의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지요. 만약 당신이 흑인들에게 더 이상 시위와 폭동을 벌이지 않도록 말해준다면 당장 감옥에서 나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만델라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실소! 우리 모두의 자유가 아니라면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겠소.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49번째. 아프리카의 어제 그리고 오늘 제5부. 제국주의가 유린한 피해 대륙. 끝없는 아프리카의 내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양대표입니다. 네, 나경채 국장님이시죠? 네, 나경채입니다. 저는 진행자 신재욱입니다. 우리가 또 새롭게 이걸 또 붉은 오늘 들으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 인사해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친절한 붉은 오늘. 자, 저희가 또 그동안 할 얘기는 많지만 잘 지내셨을 것으로 믿고 네. 오늘도 할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가을이 와서 좋습니다. 아,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은 좀 불어서 살만해졌습니다. 최소한 자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네. 위원장님 그동안 여름에도 에어컨을 잘 안 쓰셨나 봐요. 잘 때도. 잠자는데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요즘 무엇보다도 잠을 잘 수 있어서 좋아요. 네. 네. 하여튼 여름이 너무 긴 여름이 지금 막바지에 지나가는 것 같고요. 네. 가을처럼 우리 삶도 좀 상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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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의 붉은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 이야기를 못다한 부분 마저 정리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아프리카의 내전, 르완다 그리고 콩고, 수단 내전 이 얘기를 좀 해야 되죠. 네. 지난 시간에 1960년에 샤프빌 항쟁하고 민족의 창이 창립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넬슨 만델라의 투어까지 얘기했어요. 네. 네. 지금 계속되는 이 투쟁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투쟁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 주시죠. 네. 만델라가 투옥된 다음에도 남아공 흑인들의 투쟁은 이제 지속이 됩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남아공은 내부의 저항 투쟁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지속되면서 대책에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교 전략으로 냉전 체제를 충분히 활용해서 주변국의 내전에 개입하고 안간힘을 쓰지만 점점 그 입지는 좁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대중들의 시위가 벌어집니다. 바로 1974년에 있었던 소웨토 항쟁이었습니다. 네. 남아공 정부는 1974년에 중고등학교에서 수학, 사회, 과학, 지리,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아프리칸스어로만 말하자면 백인인 보호인들의 언어로만 수업하는 것을 강제합니다. 네.
이런 법령을 발표하는데요. 명백한 인종차별이었던 거죠. 흑인 학생들의 반발이 시작되었고 이내 전국적인 수업 거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남아공 정부는 강력하게 완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점점 학생들의 분노가 쌓여가던 1976년 4월 30일 요하네스버그 교회에 있는 흑인 거주 지역이었던 소웨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흑인들의 거주 지역 타운십 중에 하나인데요. 사우스 웨스턴 타운십, 이게 이제 소웨토라는 말인데 그 소웨토에 있는 올란도 웨스트 학교의 아이들이 등교 거부를 했고 이내 이 행동은 소웨토에 있는 다른 학교들까지 다 확산이 돼서 네. 모두 등교 거부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 16일 소웨토의 학생들은 일제히 항의 행진을 시작하는 거죠. 네, 6월 16일이요. 예. 학생들의 행진이면 그냥 평화롭게 행진하도록 놔두면 될 것인데 결코 가만히 놔두진 않았었겠죠. 뭐 그게 그렇게 네. 되나요? 우리도 뭐 행진 많이 이날 행진 해봤지만 어떻게 행진 많이 되었어요? 해봤지만 결국은 네. 이제 경찰이 진압 작전을 시작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13살의 학생 헥터 피터슨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학생한테 총을 쐈어요. 진짜 화면에 그 야만이네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했을까? 마치 시간과 공간을 이동해서 1987년 6월에 이한열의 사진을 그쵸, 딱 보는 그쵸.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네요. 이한열의 사진도 한번 볼까요? 어쩜 저렇게 아유, 똑같은지. 네. 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후 시위는 격렬한 양상으로 변했고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10여일간 전국으로 이어진 이 항쟁은 사망 176명, 부상자 1139명, 체포 1289명이라는 참사가 돼버리고 맙니다. 10일 동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176명이 죽었다 이게 감각이 좀 무뎌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한 명만 죽어도 큰일인데요. 그럼요. 시위 때문에 176명이 죽은 거죠. 이게 사실 경찰 추산이고 실제로는 5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거다 이렇게 사실 추정하고 있는 거고 백인 경찰이다 보니까 숫자를 줄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소웨토 항쟁은 결국 아파르트 헤이트의 종말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박정희 유신 체제의 종말이 1979년 8월에 YH 투쟁과 김경숙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평가하고 또 전두환 정권이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소웨토 항쟁은 바로 아파르트 헤이트의 종식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되는 거죠. 네. 이때 이후에 그동안 공포와 두려움으로 숨죽이던 흑인들이 대중투쟁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쨌든 백인이지만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지식인들과 또 인권운동가들도 이제는 흑인의 대중투쟁이 일어나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국가에게 남아공 정권의 실상, 인종차별의 실상을 알린 사건으로 이후 남아공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더욱 커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흑인들의 투쟁은 더욱더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사진 피터 네. 피터슨이 사망했던 6월 16일 현재 남아프리카의 공휴일입니다. 이제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인데 청년의 날입니다. 이 그렇군요. 날을 청년의 날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고 상징적인 날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이한열이나 박종철 그리고 YH 투쟁이나 부마 항쟁 이렇게 잘못된 권력을 무너뜨렸던 그 투쟁들의 상징적인 그런 이게 생각도 나네요. 자, 그러면 궁지에 몰린 아파르테이트는 이제 그 끝이 가까워지고 있겠어요? 네. 그래도 처음에는 남아공 백인 정권은 끈질기게 버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버티기가 오래 가지는 못하죠. 80년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남아공 정부도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요. 내부적인 저항 투쟁이 계속 거세게 일어나는 데다가 국제사회 제재 수위도 높아집니다. 또 국제 정세를 그동안 교묘히 활용하면서 줄타기를 했던 외교 전략도 정세 변화에 따라서 한계가 커집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앙골라나 모잠비크의 독립전쟁과 내전에 남아공이 개입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잖아요. 또 두 번째로 이 냉전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냉전 체제에 기댈 외교적 공간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러시아, 소련이 이 냉전을 벌이면서 반공의 편을 들면서 국제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도모를 했는데 그 틈이 없어진 거죠. 또 그동안 인종차별 국가로 연대하던 로디지아가 1980년 흑인들의 저항투쟁에 밀려서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흑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국가인 짐바브웨로 독립하면서 이제는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대륙 안에서도 외톨이로 전락하고 맙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 침체 또 흑인들의 저항투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드디어 남아공은 견디지 못하고 아파르테이트 정책에 대한 전환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 출발은 1989년 9월에 취임한 백인 대통령인 프레데리크 빌럼 데 클레르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아, 이름 참 어렵습니다. 네. 프레데리크 빌럼 데 클레르크. 예. 네. 귀족 출신인가 봐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아파르테이트를 철폐하게 되었을까요? 네, 이제 이 클레르크 대통령부터 이제 아파르테이트가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물론 정세적 요인으로는 더 이상 아파르테이트를 끌고 가서는 국가를 유지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이 그렇죠. 네. 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클레르크라고 하는 이 백인 대통령의 결단을 과소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 이전에도 외교적 고립, 경제 불안, 흑인들의 저항 투쟁은 있었거든요. 그렇지. 네. 내전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아주 고집스럽게 남아공 정부는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고수했는데요. 외교적 고립을 군사력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핵무기 개발까지 추진했던 전임자들을 생각하면 그렇지. 이 클레르크라고 하는 사람의 결정이 용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레르크는 전형적인 아프리카너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법학을 전공했고 변호사로 일하던 중 36세인 1972년에 국민당 의원으로 처음 당선이 됩니다. 이때 정치 활동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장관으로 경력을 쌓은 후에 1989년에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이 대통령이 7대 대통령입니다. 클레르크가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는 전면적인 아파르테이트 폐지로 이 사람이 나설 것이다라고 사실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국민당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취임 후 아파르테이트 폐지에 착수한 겁니다. 흑인들의 반 아파르테이트 시위를 허용합니다. 처음. 그 다음에 불법화되었던 ANC 등의 반 아파르테이트 세력의 정치 활동을 또한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힘을 빌려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었는데 이 또한 포기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반 아파르테이트 투쟁의 상징이었던 넬슨 만델라를 비롯해서 투쟁의 과정에서 수감되었던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시작합니다. 와.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네. 이후에 이 클레르크는 넬슨 만델라를 비롯한 반 아파르테이트 인사들과 협의를 하고요. 완전한 정치적 평등, 즉 흑인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릅니다. 네. 결국 1993년에 신헌법을 제정하고 94년에 흑백 구분 없는 보통선거를 처음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선거에서 바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죠. 네. 길고 길었던 아파르테이트의 종식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던 1993년 클레르크는 넬슨 만델라와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네. 집권 5년 동안에 정말 추진한 게 엄청 많네요. 네. 대단한데요. 이렇게 아파르테이트가 결국 폐지가 되는군요. 그렇죠. 네. 길고 길었던 인종차별의 시간, 단지 시간의 흐름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 흑인들의 끈질긴 투쟁 속에서 아파르테이트가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그 남아공 민중들의 노력을 저희가 정말 위대한 평가해야죠. 그렇죠. 네. 네. 위대한 투쟁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너무 납작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뭐 아주 간단히 철폐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인종차별을 위한 협상 과정이나 또는 설득 과정이나 이런 것도 엄청 그렇겠죠. 힘들었겠죠. 네. 그죠? 네. 그리고 백인들을 설득해야 하는 클레르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흑인들의 역사적인 고통을 모두 그 무게를 감당하고 했어야 했던 넬슨 만델라도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해서 폐지됐다라고 하지만 그 협상의 과정의 안을 들여다보면 할 얘기가 정말 많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반아파르테이트 투쟁을 쭉 얘기하면서도 많이 빼먹었는데요. 흑인 의식 운동을 주도한 스티브 비코라고 하는 흑인, 백인으로 남아공 공산당 서기장이면서 또 민족의 창의 사령관직을 맡기도 했던 조 슬러보라고 하는 사람의 투쟁 이런 얘기들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다 정리를 못하고 왔습니다. 못했죠. 네. 또 수번 46664 이것은 64년에 466번째로 수감됐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46664 만델라의 옥중 투쟁 이야기 이 이야기도 남아공 어떻게 했는지를 좀 봐야 될 거고 남아공 정부가 흑인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흑인 민족 중에 가장 숫자가 많았던 줄루족과 은밀하게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흑인 투쟁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공작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구구절절 좀 이야기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런 오랜 기간의 하면 막 다, 그렇죠. 네, 한 오랜 표씩 기간의 되겠죠. 투쟁을 거쳐서 네. 협상을 거쳐서 드디어 아파르테헤이트가 철폐되었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시간 관계상 이해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그래서 검은 밤의 무지개 정도를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이 과정들을 좀 세세하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처럼 쓴 글이기 때문에 읽어볼 만 하실 텐데요. 절판돼서 사실 새 책으로 구입하시기는 어렵고 중고서적을 인터넷 중고서점을 뒤져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종식이 결코 백인들의 반성의 산물이나 또는 시해가 아니라 흑인들의 투쟁의 산물이었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네. 명확히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자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 유명하잖아요. 네. 저는.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시점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네, 흑백이 평등한 최초의 의회 선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 4월 27일에 행해졌습니다. 저 사진이 나오네요. 네, 저 줄 서는 거 보십시오. 지금 투표하려고 네. 투표장에 그러니까 모든 색깔의 사람들이 한 줄로 늘어선 행렬, 남아프리카의 풍광과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보시는 정말, 바와 같이. 네. 이 행렬은 남아공의 길고 길었던 인종차별의 역사만큼이나 꼬리에 꼬리를 문 행렬이었습니다. 정말 뭉클하네요. 사진 그럼요. 한 장이. 네. 네. 또 이 행렬의 끝은 모두가 평등함을 확인하는 투표소였습니다. 네, 상징적이죠. 네. 네. 선거 결과 ANC는 62.65%, 총 400석 중에 252석을 얻었고요. 네. 국민당은 20.4%, 82석. 그리고 줄루족이 만든 정당이 있었는데요. 10%를 받아가지고 43석을 얻었습니다. 이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하네스버그의 얀 스무츠 공항에 폭탄 테러가 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벽같이 나와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밤을 새워서 조금이라도 일찍 평등한 투표를 하려고 줄을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네. 줄을 서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또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투표소에는 이 당수의 사진, 얼굴 사진이 찍힌 이 투표 용지와 또 당 이름이 같이 있는 이제 이런 걸 보고 투표를 했다고 하고요. 굉장히 이제 이 감동적인 투표였겠죠. 어쨌든 투표 결과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특별히 누구의 승리다라고 말할 것 없이 모두의 승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국민당이 20.4% 얻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 국민당의 당수가 클레르크였거든요. 아까 저 대통령이었던. 클레르크도 개혁 정치를 했으니까. 이 클레르크는 패배했다고 우리가 평가해야 됩니까?
예. 꼭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선거에서 어쨌든 일당은 안 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패배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국민당 클레르크는 이 선거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연설을 또 합니다. 이 선거의 의미를 남아공의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데 이 연설을 들은 투투 주교는 그 연설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어서 나는 이것이 정녕 사실일까 해서 내 몸을 꼬집어 봐야 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회고를 남깁니다. 이 연설 전문을 보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한 대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넬슨 만델라, 당신은 이제 산의 정상에 섰습니다. 그러나 멋진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거기에 멈춰서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산 너머에는 다른 산이 있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여행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진지한 협력의 정신으로 만델라, 당신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예. 엄청난 신뢰의 말이기도 하고 당신에게 놓여진 험난한 여러 과정이 있음을 또 격려하는 말이기도 하고. 패배자의 말이 아니죠. 네, 예. 그러네요. 클레르크가 만델라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 거의 3세기에 걸친 인종차별을 끝내고 백인이 흑인의 손을 잡는다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뜻이겠죠. 거죠. 네. 개인과 개인의 손이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자, 그런데 아까 그 선거 결과는 의회 선거 결과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 넬슨 만델라가 어떻게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인가요? 예, 그러니까 헌법은 의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네네. 네. 요 비슷한 게 칠레도 의회 선거를 하고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해서 아엔데가 선출되는데요. 요 남아공이 이렇게 헌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내각제인 거죠. 의회에서 대빵을 뽑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내각제이지만 그 수장의 이름을 총리라고 부르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네, 거죠. 그렇군요. 의원 내각제에서의 총리가 남아공에서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며칠 후 열린 개원의회에서 대통령으로 넬슨 만델라가 선출되고 부통령으로 국민당의 프레데릭 빌럼 데 클레르크 같이 인종차별 종식을 위해 협상을 했던 전 대통령 클레르크가 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리고 ANC의 타보 은베키가 선출돼서 5월 10일 한 명의 대통령과 두 명의 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게 됩니다. 아, 네. 이제 비로소 이제 남아공은 완전하게 흑백이 평등한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넬슨 만델라의 취임사도 한번 전문을 볼 수는 없지만 한 대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 끔찍한 참화의 경험으로부터 이제 인류 전체가 자랑스러워하게 될 한 사회가 솟아나올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제된 자들에 불과했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우리 땅 위에서 전 세계를 영접하는 주인이 되는 소중한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인간 존엄성을 위한 인류 전체의 승리라 할 수 있는 것을 세계에서 와주신 여러분과 우리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억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태양 아래서 이토록 위대한 인간의 성취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자유가 승리하기를 신이여 아프리카를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취임사를 남기게 됩니다. 아이고, 나 눈물 날 것 네, 같네요. 감동적이죠. 이게 자화자찬이기는 한데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아유, 신이여 아프리카를 축복하소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버려지고, 자, 그냥 하나의 취임식이 아니라, 인류의 승리로 기록할 만한 자유와 평등의 씨앗이 남아공에 심어지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격스러워요. 자, 하지만 이런 희열 뒤에, 숨어 있는 과제들 진짜 많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 과연 이 나라가 새롭게 전진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고요. 수백 년에 걸친 인종차별을 걷어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 쌓여 있는 숱한 사회적인 모순을 넬슨 만델라 정부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해결하기는 할까? 이런 좀 걱정이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과제가 완전히 첩첩삼중이었겠죠. 그러니까요. 네. 하나하나 이제 당시에 직면한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아주 참혹했던 민생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40%에 달하는 흑인 실업 문제, 또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했죠.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삶의 질 또한 형편없었던 흑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문제, 굉장히 어렵고도 또 필수적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국가 인프라가 완전히 최악이었습니다. 네. 네, 국가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흑인들의 삶과 직결되는 인프라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정부가 당장 취해야 할 조치로 꼽은 내용을 보면 주택이 300만 채가 최소한 필요하다. 아이고. 학교 2만 개가 더 필요하다. 어찌가. 30만 킬로미터의 전선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수도관도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거를 이 단기간에 해내는 것은 당연히 매우 불가능에 가깝도록 어려운 일이었겠죠. 세 번째로는 인종차별이 갖고 온 후과인데요. 소름 끼치는 범죄율이었습니다. 네. 당시 통계를 보면 살인 사건이 1시간에 한 건, 강간은 3분마다 한 건, 어쩌. 가택 침입 절도는 2분에 한 건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냥 시위를 진압하는 일만 그동안 했던 거예요. 예, 치안 이런 거는 뭐 경찰의 일이 그동안 아니었던 거죠. 아유, 세상에. 치안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요. 네 번째로 오랜 기간 투쟁과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인 문화. 이 문화가 어떻겠습니까? 민주적 질서가 이제 막 들어서야 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여전히 힘을 앞세운 폭력과 또 불복종의 일상화, 이런 사회 문화가 민주주의 정착과 행정력의 집행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여튼 무조건 일단 이런 그런 일단 분위기였어요.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들 투성이네요. 네,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과제들을 잘 해결하고 민주주의가 잘 정착돼서 진짜 평등한 나라가 되면 정말 좋을 텐데 과연 남아공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해결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보고 있지만 이게 과연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3분마다 강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위와 같은 문제들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공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유, 아직도요. 네. 여기에다가 나경채 국장이 지적하지 않은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네. 뭐겠습니까? 당연히 신생정부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문제. 네. 그것은 바로 아파르트헤이트 그 자체에 대한 처벌. 그리고 화해라는 문제였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진실규명과 과거 청산 그리고 국민통합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 억눌려 그러니까요. 당해왔던 게 네. 얼만데.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남아공은 다시 흑백의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쵸, 조건인 그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 과정에서 백인들은 탈출할 거고 백인이 탈출하면 경제력은 유출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나라는 빈곤해지고 흑백과는 다시 내전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었던 거죠. 아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소위 흑백 통합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남아공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기를 우선 바꿉니다. 상징적인 효과죠. 흑백 네. 통합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바꿉니다. 화면에 이제 국기가 나오는데요. 남아공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인종의 통합을 상징하는 색깔들을 배치한 국가입니다. 보시면 까만색은 흑인을 상징하고요. 네. 저 백인은 하얀색은 백인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저 빨간색은 전쟁과 피 그리고 녹색은 자연 푸른색은 바다 이렇게 해서 흑과 백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구조들을 만들면서 흑백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저 국기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상징적인 작업은 했는데요. 실질적인 작업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스러운 거죠. 네. 아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이렇게 쭉 열거했던 몇 가지 과제는 시간을 갖고서라도 해결을 할 텐데 근데 이제 그 아파르트헤이트 과정 속에서 고통을 당했고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을 그냥 덮어두자, 그냥 통합으로 가자 이렇게만은 할 하기는 수 없죠. 어려웠을 것 같고. 적폐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벌과 보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이걸 잘못하면 나라꼴이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친일 청산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로 어떻게든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해결해서 이거를 처벌과 보복을 앞세우면 또 갈등이 그렇죠. 또 계속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처벌과 보복을 안 할 수도 안 할 없고. 수 없고, 그러니까 사회 혼란을 어떻게 정리해야 네. 될지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 문제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폐지를 논의하던 시기부터 이제 보통 선거를 들어가면 백인이 지는 건 뻔해. 인구 숫자가 게임이 안 되니까 네네네. 우린 그렇죠, 이사 그렇죠. 가야지. 네. 그래서 이주를 시작한 남아공의 백인들이 이미 80만에 달하고 있는 거죠. 아,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보복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더 많이 나갈 거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경제력의 유출은 피할 수 없는 문제죠. 네. 그런데 반면 또 한편에서 흑인들 쪽에서는 과거 백인 정권의 잔악한 행위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네. 라고 하는 목소리가 어떻겠어요.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렇죠. 네.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 잘못 건드리면 신생정부 만델라 정부의 앞날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판이었죠. 네. 넬슨 만델라는 이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심에 놓습니다. 아까 있었던 그 수많은 과제도 있지만 일단 이걸 해결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만델라는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투투조교가 제안을 합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이렇게 이제 해결할 것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만델라는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의 전범을 처벌했던 니른베르크와 같은 법정을 열지 않고 그거보다는 슬로건을 하나 채택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아파르트헤이트 때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자백하면 그리고 그렇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사면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파격적인 제안이었던 거죠. 그러네요. 아무리 악독한 범죄라도 국가의 이름으로 사면하겠다는 것. 이게 사실 말이 쉽지 흑인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에요. 엄청 잘못하면 어렵죠. 대통령한테 흑인들이 달려들 판이잖아요. 정권이 전국 무너질 수도 민중 있어요. 대회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그래도 울림을 줬던 건 만델라 자신이 바로 그 잔인한 범죄의 가장 큰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울림이 큰 선언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 선언을 통해서 모두 7천 명의 백인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스스로 그 위원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다 고스란히 꺼내놓는 거죠. 전직 장관을 포함한 수많은 정부 관료, 고위직 경찰 간부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토로하게 됩니다. 네. 그것을 4년 동안 합니다. 네. 4년 동안 숱한 회의 청문회를 통해서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자백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또 피해자들은 증언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진실은 묻히지 않고 역사로 다시 살아남고 우리가 해방됐을 때 이걸 했어야 되는 그러나 거죠. 그 과정에서 화해와 용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진실을 화해와 맞바꿈으로써 다시 한번 피해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모두의 걱정과 우려를 씻어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넬슨 만델라 정부는 가장 큰 과제였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만델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으로 충분했는지도 몰라요. 아까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난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평등공화국, 통합공화국의 첫 대통령으로서 꼭 해내야 할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네. 있을 겁니다. 네. 네. 화면에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요. 흑백의 화해와 통합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으로 잘 알려진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요? 네. 이게 이제 95년도 남아공에서 럭비 월드컵이 열려요. 이게 이제 축구로 따지면 축구 월드컵인데 네. 럭비를 좋아하는 나라들에게는 매우 큰 행사입니다. 세계 럭비 월드컵이 열리는데 이때
우승을 남아공이 합니다. 근데 이 우승팀의 주장이 백인이었어요. 이 백인 주장에게 만델라가 우승 트로피를 전달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한 사진이냐면 남아공 백인 정권 시절에 럭비가 거의 국기 수준의 스포츠였어요. 그래서 백인들의 흑인들은 스포츠구나. 그렇죠. 그래서 흑인들은 과거 백인 정권에서 국제 럭비 경기가 열리면 남아공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국을 응원하는 것이 상례였어요. 백인 남아공 져라 이런 네. 거구나. 네. 그런데 이제 95년에 만델라는 남아공 럭비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잖아요. 네네.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와서 저렇게 백인 주장에게 트로피를 전달하는 세레머니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가 이 만델라가 얼마나 국민 통합을 위해서 공을 들였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진이고요. 이게 워낙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영화로도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2009년 개봉했던 영화 우리가 꿈꾸는 기적 인빅터스라는 영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건 프리먼이 만델라 대통령으로 나왔고요. 비슷하다. 아까 저 이 영화 백인 볼만해요. 네. 백인 주장으로는 맷 데이먼이 나옵니다. 맷 데이먼이 나와요? 대사도 아주 되겠네. 아름다운 대사들이 많고요. 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맷 데이먼이. 이제 이거는 만델라가 주장한테 해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말 영화를 꼭 안 보신 분들은 네, 보시기 꼭 바랍니다. 봐야겠어요. 네. 아니 화해하 용서라고 하는 게 말로 쉽지 사실 그 수백 년간 쌓여왔던 그 차별과 분노, 고통을 생각하면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만델라가 진짜 큰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어쨌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낸 건 사실이지만 또 남아공이 당면했던 사회적 의제들은 넬슨 만델라 정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네. 예, 워낙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망가진 사회 구조에서 단시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렇다 할 교육도 못 받았고 그지.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도 흑인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흑인들이 갑자기 정부를 책임지면서 나타난 그렇지. 결과가 꼭 좋기만 했겠습니까? 네. 예. 혼란도 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갑자기 출세한 흑인 관료들이 많았지 않았겠어요? 그랬겠네요. 네. 예. 그런데 그런데 써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흑인은 써야죠. 사회를 평등하게 근데 쓸만한 만들려면. 사람이 없어. 예. 그래서 이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 어디 그러니까 있겠어요? 갑자기 고위 관료가 된 흑인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곳곳에서 어째스까? 터져 나와요. 진짜. 민주주의 훈련이 아직은 덜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또 소위 잘 나가는 흑인과 가난한 흑인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빈부격차가 아파르테이트 이전보다 커지기까지 합니다. 옛날에는 아파르테이트 때는 백인들 차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백인하고 흑인 차이인데 이제는 흑인까지 흑백 간의 흑인 차이였는데. 사이여서. 그러니까 이게 네네. 더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만델라 정부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한계를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문제는 넬슨 만델라 이후의 정치가 중요하지 않았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그렇죠. 있겠는데 사실 그 이후의 정치는 만델라의 5년에 대해서 아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진짜.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만델라에 대한 평가에 동의하고 그리고 그 뒤에 대통령들의 더 큰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것도 또 동의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델라가 일정하게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만델라 관련해서 하나 더 꼭 평가해야 할 지점이 또 하나 있긴 네.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라고 하는 지점이거든요. 남아공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치적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건 만델라의 역할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재선을 사양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럼 단임으로 끝났어요. 1999년 임기 마지막 해에 만델라의 지지율은 80%였습니다. 맞아요. 하겠다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그렇죠. 무려 80%. 그죠. 네. 근데 재출마를 포기합니다. 이야. 이게 더 비교가 되는 건 독립투쟁을 통해 집권한 아프리카 각국의 독립 영웅들이 20년은 기본이고 그렇죠. 30년 넘게 그러니까. 독재를 휘둘렀던 것에 비추어서 그러니까요. 만델라의 결단은
매우 의미 있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남아공을 지키고 있는 민주주의고 네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네. 뒤에 오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국민들도 또 그렇게 볼 거고 그런 측면에서 만델라의 결단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네. 네, 이제 이왕에 만델라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만델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전 세계에서 인권 투쟁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네. 더 이상의 상징이 있을 수가 없죠. 오랜 기간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세계의 많은 인권 운동가들에게 또 무엇보다 흑인들에게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하나의 영감이었고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델라의 석방을 탄원하고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반대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고는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만델라에게 받은 영감을 꼽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또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은 비슷한 정치적 박해를 받았기 그랬죠. 때문에 네. 그 공감 속에서 생전에도 긴밀한 교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만델라가 27년간 감옥에서 찾던 시계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선물한 적이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유신 정권 시절부터 20년 동안 사용한 낡은 가방을 만델라에게 건넨 일도 있습니다. 유명한 그렇구나. 얘기죠. 네. 그렇게 두 분이 생전에 교류가 있으셨군요. 만델라는 우리나라에 2번 방문을 했는데요. 1995년과 2001년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95년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었고요. 김영삼 네. 나도 민주화 투사야. 그래서 그랬겠죠. 초청했어요. 그거고요. 2001년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었습니다. 그렇지. 네. 네. 그래서 2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다. 네. 네. 아니 그러고 보면 김대중 대통령도 광주 항쟁 그 5.18 항쟁에 대해서 전두환 노태우 사면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역설했던 게 이 만델라 대통령의 어떤 화해와 용서 이런 것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것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네. 하여튼. 그리고 또 두 분이 교류가 있으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네. 전 세계 인권 투쟁의 하나의 상징이었던 건 분명하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만델라를 위한 콘서트도 유명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가 70세 생일이 되었던 1988년 7월 18일 88년이면 이제 올림픽이 있었던 해인데요. 88년 7월 18일 70세 생일입니다. 만델라가 아직 로벤섬 감옥에 있을 때인데요. 감옥에 있을 그의 때. 석방을 촉구하며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콘서트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로서는 세계 최고의 가수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거죠. 스티비 원더, 휘트니 휴스턴, 우와. 에릭 클랩튼 우야. 등 83명의 뮤지션이 참가하고 그리고 7만 명의 청중이 함께하면서 영국 BBC가 11시간 동안 67개국에 생중계를 한 그리고 세계 6억 명이 시청한 콘서트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콘서트가 그런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스티비 원더의 콘서트 하나만 해도 네. 그렇죠. 네. 그것만 해도 그 네, 한 맞아요. 사람 부르기도 힘든데 그렇죠. 전 세계의 모든 뮤지션들이 이렇게 모인 콘서트를 열었죠. 그래서 2009년에 유엔은 바로 그 생일 7월 18일을 아예 넬슨 만델라의 날로 지정해서 그가 추구했던 평화, 인권, 화해, 자유의 가치를 전파하는 날로 유엔이 이날 네. 7월 18일을 7월 18일. 넬슨 만델라의 날로 지킵니다. 만델라는 대통령 재임 시에 그의 평생의 동지이자 옥중에 있는 동안 그의 옥바라지를 했던 그의 부인 위니 만델라와 이혼합니다. 네. 그래요? 네. 위니 만델라와 이혼하고 그리고 탄자니아인가 케냐인가 대통령의 부인하고 재혼합니다. 그 대통령 물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혼하고 80이 돼 그런 일이 있었네요. 어쨌든 위니 만델라하고 이혼하는데요. 그의 이혼은 사실 정치적 이유가 컸습니다. 위니는 만델라와 달리 흑백 통합보다는 흑인 중심주의 를 가져서 그 백인들에 대해서 사사로운 복수도 하고 그래서 흑인들은 위니 만델라를 좋아합니다. 좀 그렇겠네요. 과격한 흑인들을 네. 좋아하는데 그렇게 이제 정치적 입장이 많이 갈리기도 하고 또 이권과 연루되어 구설수에도 꽤 많이 오르기도 했기
있기 때문에 만델라는 그를 동지로서는 존중한다. 그러나 이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존중한다라는 말과 함께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만델라는 퇴임 후에 만델라 재단 활동을 통해 인권과 에이즈 퇴치 운동을 전개하다가 2013년 95세를 일기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와, 네. 95세. 네. 참, 만델라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 그렇죠. 지난 그렇죠. 거네요. 네.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진짜 거인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만델라 대통령 이야기는 이 정도로 그렇죠. 정리하고요. 예. 네. 만델라 이후의 남아공 이야기를 좀 해보죠. 마무리를 하죠. 네. 네. 저희가 원래 아파르테이트 때문에 한 건데 그렇죠. 이왕에 남아공 얘기를 했으니까 또 언제 하겠어요. 네. 넬슨 만델라가 1999년 재선을 포기한 이후에 남아공에는 5명의 대통령이 나옵니다. 저희 화면에 5명의 초대 1대부터 5대까지 대통령이 나오고 가장 최근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잘 참아냈던 시릴 라마포사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지금 네. 대통령인데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대해 여러모로 아쉬운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많고 냉정하게 보면 그런 평가가 일리도 있습니다만 오늘 남아공에 문제가 있다면 이후 등장한 정권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네네. 있습니다. 네. 만델라 시기야 아파르테이트의 후유증과 경험 미흡, 국민당과의 연정, 과거사 청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서장이 많아서 그런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 이후의 정권은 모두 남아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나 무능했습니다. 사실 만델라부터 지금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까지 모두 ANC 소속입니다. 네. 남아공의 흑인 해방운동을 주도했던 운동단체가 정당이 돼서 이제는 집권정당이 된 거죠. 근데 이 자원도 풍부하고 여러모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이 나라가 당면한 오늘의 문제는 이후 정치의 무능이 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오늘의 문제의 상당수가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아파르트헤이트가 남긴 후과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일정하게 극복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 정권을 이어온 30년의 정권의 책임자들에게도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현재 남아공의 문제를 아까 이미 한번 나경채 국장님이 짚어주시긴 했는데 집권 초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더 문제점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우선 뭐니 해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 문제인데요. 너무 극심했죠. 그러니까 불평등은 백인 정권 시절보다 커졌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랬죠. 특히 흑인들의 경우에는 백인 정권이 물러나면 좀 살만해지지 않겠어?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이게 또 너무나 네네. 당연한 기대죠. 그런데 단시간 안에 흑인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못 보여줍니다. 네. 흑인 우대 정책을 쓰기는 합니다. 블랙 이코노믹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이로 인해 백인 일자리 불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민 등으로 백인 인구가 아까 수십만에 걸쳐서 유출이 그렇죠. 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단지 흑인의 빈곤 문제만이 아니라 흑백 모두의 문제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백인들의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이 흑인 우대 정책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공직으로 등용된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수많은 흑인 관리자들이 무능하고 심지어는 부패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갑자기 이제 완장차니까 막 그런 거죠. 네, 그런 측면이 그래서 효율적인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점점 커지는 거고요. 이 결과 일부 흑인의 벼락 출세를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더 극심해졌다. 저런. 세계 빈부격차 1위국을 오르내리는 수준이고 아주 최근인 2023년 말 기준으로 남아공의 실업자 수가 790만, 실업률이 32.9%. 어떻게? 이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 남아공의 빈부격차를 상징하는 이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 이제 위쪽에 왼쪽 위에 보면은 동네 사진입니다. 동네. 근데 좌측은 아주 밀집한 빽빽한 동네죠. 그러니까 판자촌이죠. 네, 우리 흑인들이 식으로 사는 표현하면. 네. 가난한 흑인들이 사는. 그런데 우측에 보면은 저기는 저렇게
인접한 동네인가 싶을 정도로 여유 있고 깨끗하고. 예쁘기까지 하잖아요. 예, 저희 이제 빈민가와 부촌들이 사는 빈부격차를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사진을 보면 4km 나 줄을 서 있다고 하는데 아까 선 줄은 투표 때문에 예, 투표 때문에 선 아름다운 사진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이 구호 식량을 기다리는 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줄이네요. 네. 저 줄은. 네. 네, 불평등 문제하고 함께 아까 방금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권력의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하죠. 권력 교체와 함께 국정 운영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래서 들어선 흑인 정권이기 때문에 흑인의 등용은 불가피했고 또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새로 권력을 잡은 흑인들을 중심으로 한 관료 사회가 자본과 유착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집니다. 이런 부정부패의 정점에 누가 있었냐면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4대 대통령인데요. 사실 이 사람은 남아공 대통령이 되기에는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투쟁의 중심 인물이었고 ANC의 주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1999년 타보 움베키가 대통령이 될 때 그 밑에서 부통령을 했었는데요. 재임 중에도 부정부패에 대한 소문이 계속 있었고 결국 이 일로 사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 외에도 친구 딸에 대한 강간 혐의, 부인이 6명이나 되는 사생활 문제 같은 이런 문제가 아주 많은 정치인이었지만 그가 정치적 입지를 그런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그러고서도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였을까? 그는 남아공 최대 민족인 줄루족의 대표 정치인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흑백 통합보다는 흑인 우선을 훨씬 더 강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소위 강경한 흑인들 그리고 줄루족들에게는 매력 있는 정치인이었던 거죠. 아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정치적 기반을 확보했던 거죠. 그렇지만 재임 시에도 대통령 재임 시에도 9번씩이나 탄핵 시도를 받아야 할 정도로 계속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논란을 끌고 다녔습니다. 네. 결국 인도의 IT 재벌과의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가 밝혀지면서 2017년 먼저 ANC 총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내각 책임제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당의 총재가 대통령이 되는 건데 일단 네. 총재부터 갈아치우게 된 거죠. ANC 네, 네. 총재를. 대통령제이지만 남아공은 내각제처럼 집권당 총재가 되는 대통령 되는 체제에서 사임하는 것이 상례였는데 버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버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버티니까 탄핵이 다시 또 제기됐고 결국 2018년 알았어. 그만한다. 그러고 이제 2018년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후 ANC를 탈당하고 줄루족을 기반으로 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민족의 창이라는 이름을 또 뺏어와 가지고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이름으로 당을 창당하고 올해 선거에서 14%를 득표하면서 정치적으로 재기하죠. 그래서 이 14% 때문에 ANC가 정권 과반이 수립 아니에요. 이후에 처음으로 과반을 못 넘기게 됩니다. 짜증나네. 정권의 부정부패 이야기를 하다가 그 상징으로 제이콥 주마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남아공 정치 현실까지 좀 네.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제 남아공의 현재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악의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최악의 범죄율과 불안정한 치안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와 관련된 얘기는 3부에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을 하고요. 이런 세 가지의 남아공의 사회 모습 외에도 에이즈 문제도 매우 심각하고요. 네. 아까 넬슨 만델라가 퇴임 이후에 에이즈 퇴치 등을 그렇죠. 위해서 네네. 계속 활약했다고 네. 했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고 또 민족 간의 갈등 문제도 여전히 뜨거운 문제였습니다. 또 국가 인프라 중에서도 특히 전력 부족 문제도 아주 심각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공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그 오랜 시간에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그래도 평등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남아공인데 그 나라의 오늘이 풍부한 자연환경, 그죠? 천연 자원도 많고 그리고 그런 경관도 아름답고 이런 나라가 얼마나 저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를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여러 사회 문제가 있다는 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가슴 아프네요. 네, 뭐 부정적인 측면만 얘기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은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총 GDP 기준으로 보면 아프리카에서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 편입니다. 다만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편인데 불평등이 심한 거죠. 불평등이 심한 거고 네. 또 하나 장점은 어쨌든 민주주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면서도 우에 열거한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책임을 좀 더 져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체제에서 ANC가 과반수가 안 되는 집권당으로 연정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제 이야기하려면 현재 남아공 정치를 좀 더 다뤄야 하지만 우리 주제가 아파르테이트였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정도로 남아공 얘기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참 길고 긴 얘기, 예. 길고 긴 얘기 지금 아파르테이트 이야기를 마칩니다. 네. 아파르테이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인이 도래했던 그 옛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영국 식민지 그리고 인종차별을 했던 백인 정권과 아파르테이트의 내용 그리고 이에 맞선 흑인들의 투쟁까지 우리가 다 얘기했죠. 네. 네.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는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고 뭐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좀 덧붙이실 얘기는 혹시 있으시면 지금 하시고요. 네, 있어요? 있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저 듣고 네 마무리하죠. 1994년에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폐지되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마도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20세기의 인종차별 공식적인 인종차별 정책은 세계에서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21세기에는 21세기판 아파르테이트는 없는지 있죠.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인데요. 그 공식적으로 있어요. 제가 보기에 팔레스타인 법제화되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이고 있는 지금 현재 또 진행되고 있는 이 뭐 공격, 전쟁, 학살, 기아 이런 것이 지금 21세기판 아파르테이트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저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재작년에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6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고 이러는 참에 어제는 급기야 이 전쟁의 평화를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협상을 주도했던 카타르를 또 이스라엘이 공격하기도 그렇죠. 했어요. 이런 와중에 9월 23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이번 달 23일 날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이 총회가 얼마나 중요한 총회겠습니까? 저는 유엔 총회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총회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수령이 되는 총회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입니다, 현재. 그래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무언가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 21세기의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펴고 있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언가 한마디 해야 되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한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더 이상 팔아서는 안 됩니다. 또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가 인정 문제 같은 지금 유럽 각국의 나라들이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진행하고 있는 고심에 찬 결단을 한국의 대통령도 내려주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적절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뭐 나경채 국장님 하신 얘기로 대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남아공 얘기를 했고 아파르테이트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럼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불군론을 하다 보면 정말 과거의 어떤 뜨거운 시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야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잠깐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심재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아프리카의 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 오늘 제목이 피해 대륙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네. 그 표현만으로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 고통이 막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자, 내전 얘기하면 아프리카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아닐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미 저희가 로디지아, 앙골라, 모잠비크 내전을 잠깐 살펴봤어요. 네. 그 외에도 소말리아 내전, 수단 내전, 콩고 내전, 르완다 내전, 부룬디 내전, 차드 내전, 시에라리온 내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내전. 아휴, 정말 너무 많은데요. 같은 지구 안에 살면서 누구에게는 매일의 고통이 나에게는 정말 너무나 먼 이야기로 이렇게 인식되었고, 사실 그걸 보면 누군가는 매일매일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선가는. 그래서 오늘 붉은 오늘에서 이번에 좀 제대로 아프리카의 내전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자, 네. 앞으로 어떤 얘기할지 좀 사실 뭐 특별한 나라를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아프리카의 내전은 아프리카 54개국에서 거의 다 일어났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내전이 정도로 없는 나라가 없을 없다. 정도다. 그러니까 네. 유엔이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한 나라가 쉬운 4개국이고 그 네. 외에도 서사하라, 소말릴랜드, 푼틀란드 이 3개국까지 합치면 57개국인데요. 이 중 독립 이후 내전이 없었던 나라가 과연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네. 지금 아프리카에서 인정하지 않는 유엔이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저 서쪽에 서사하라 빨간 네. 동그라미 네. 서사하라가 있고 동쪽에 소말리아하고 같이 붙어 있는 푼틀란드하고 소말리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나라들 얘기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하면 좋은데요. 나중으로 기약을 하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 두세 차례에 걸쳐서 아프리카 내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폐해가 어떻게 독립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그 참혹한 후과로 다가왔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아프리카 내전의 핵심적인 갈등의 구조인 민족 분쟁, 종교 분쟁, 민주화 투쟁, 권력 투쟁이 너무나 선명하게 확인되는 그런 내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그것으로 대표적으로 중앙아프리카의 르완다 내전을 일단 좀 얘기를 할까 하고요. 루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도 여전히 이 신문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콩고 내전과 수단 내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내전 이 두 개의 내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먼저 르완다 내전부터 시작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완다 내전은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라도 사상 최대의 인종학살이 벌어진 내전이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잘 몰라도 후투족, 투치족 뭐 이런 네. 얘기는 좀 이름은 좀 알 정도로 워낙에 그 내전 양상이 너무나 끔찍했던 내전이라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로도 좀 네, 잘 그렇죠. 알려져 있다면서요? 네. 네. 저도 조금은 알지만 오늘 그 얘기를 통해서 오늘 얘기를 통해서 좀 내전 얘기를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이해하기 위해 르완다 내전은 우리가 꼭 한번 들여다봐야 될 그렇죠. 역사입니다. 르완다 내전은 제국주의의 지배가 아프리카에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더구나 이 내전은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웃나라인 부룬디 내전을 일으키고 이미 극심한 내전을 겪고 있던 콩고 내전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중부 아프리카를 그야말로 피로 물들이게 되는 내전이었습니다. 르완다 내전은 1994년에 일어났는데요. 이 내전에서 벌어진 인종학살이 100일 동안 거의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네. 말이 100만이지 매일 10,000명이 학살됐다는 네. 얘기잖아요. 참으로 끔찍한 학살인데요. 이 끔찍한 내전 그리고 그 학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곳을 식민 통치했던
벨기에의 야만적인 식민 정책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네. 제국주의가 아프리카에 미친 후과가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르완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예외 없이 유럽의 식민지였네요. 그렇죠. 예. 네. 유럽의 아프리카 지배 그 얘기를 하는 중에도 벨기에는 별로 얘기가 없었는데요. 네. 벨기에가 어떻게 르완다를 식민지로 삼게 됐을까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그 2011년도에 나온 책이 한 권 있는데요. 2011년. 네, 더글러스 러미스라는 사회운동가가 쓴 그렇죠. 책인데 네.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아, 그렇지. 라고 하는 제목은 많이 녹색으로 된 되게 얇은 책인데 정말 잘 쓴 책이에요. 네. 이 책이 이제 주로는 경제 문제에 대한 책이긴 한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군인이 사람을 죽이는 게 일인데 군인이 외국인을 죽인 게 더 많겠습니까? 자기 나라 사람을 죽인 게 더 많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책에. 그리고 세계 역사를 뒤져보면 한 나라의 군인이 자기 나라 사람을 죽인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전으로 죽는 경우가 더 많다. 아. 외국과의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예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너무 끔찍하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은 걸 쭉 얘기하면 뭐 1차 대전, 2차 대전 얘기하지만 한국 전쟁의 3등이거든요. 사망자 그렇죠. 숫자가 네. 한국 전쟁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한국 전쟁은 자기 국민이 자기가 죽인 거예요. 거기 와서 죽은 미군이 몇 명이고 유엔군이 몇 명이겠어요. 같은 다 민족끼리. 한국 사람이야. 죽은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통계가 정확한 거죠. 네. 어쨌든 르완다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룬디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얘기도 할 건데요. 일단 지도에서 좀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화면에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아프리카 중부에 있죠. 이 나라들은 모두 벨기에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럼 왜 벨기에가 아프리카 중부를 지배하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2부에서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15세기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한 유럽 국가들이 해안 교역을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노예 무역 그리고 식민지 건설로 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19세기 말에는 거의 아프리카 전 지역이 식민지로 만들어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프리카 중부 지역은 지금의 프랑스가 지금의 콩고 공화국 지역을 차지를 했고요. 독일이 르완다와 부룬디, 탄자니아 지역을 묶어서 독일령 동아프리카를 식민지로 갖고 있었습니다. 또 옛 콩고 왕국의 중심지였던 지금의 콩고 민주공화국 지역은 초기에는 포르투갈이 선점해 있었지만 이후에 이 땅이 별다른 이점이 없다라고 하면서 방치하고 있었던 땅이었고요. 버려진 땅이네요. 네. 19세기 중부 아프리카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유럽 열강이 분할해서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방송에서 살펴봤지만 19세기 중반쯤에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크고 작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럽 국가이면서 식민지가 없어가지고 침만 흘리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벨기에였습니다. 네.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경제적 부를 쌓던 시기에 비교적 소국이었던 벨기에는 이 나라들과 경쟁해서 식민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었는데요.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꼼수 하나를 떠올립니다. 당시 이제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 개척에 천병 역할을 한 것은 탐험가들이었는데요. 그렇죠. 유명한 탐험가들이 많죠. 네. 특히 레오폴드 국왕은 스탠리라고 하는 유명한 탐험가를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전면에 세우는데 스탠리는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중앙 아프리카 탐험 중에 실종되었던 그보다 먼저 유명했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 사람이 실종되었는데 이 사람을 스탠리가 찾아내요. 이러면서 이제 유명세를 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본국에서 영국에서 도대체 이 사람 어디 갔냐 계속 편지를 보내고 아프리카 소식을 보내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탠리가 나중에 이 사람을 찾으러 떠나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을 발견을 해요. 탕카니카 호수에서 발견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탠리가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스탠리가 갑자기 유명해진 탐험가가 된 거죠. 죽었어요? 아니요,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네, 채로. 살아있는 리빙스턴을 만나게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유명해진 스탠리를 레오폴트 2세는 막대한 재정을 후원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을 내가 통치할 수 있는 아프리카 지역을 물색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때 레오폴드의 눈에 들어온 것이 당시 콩고 왕국이 있던 지역이고요. 바로 오늘날의 콩고 민주공화국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콩고 왕국은 포르투갈이 손을 대면서 노예무역을 비롯해서 각종 이제 산물을 착취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더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면서 철수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주인 없는 땅이 된 거죠. 벨기에는 이 지역을 여러 방안을 동원한 끝에 결국 차지하게 되고 1960년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이 지역이 독립하기 전까지 벨기에 지배하에 놓이면서 온갖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네. 네. 벨기에가 콩고 민주공화국 지역을 식민지로 만든 과정은 나중에 콩고 내전 얘기할 때 또 나와야 되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르완다 얘기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콩고 민주공화국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같은 네. 벨기에 식민지여서 그런가? 이 콩고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어떻게 르완다가 벨기에의 식민지가 되었는지 네. 아까 레오폴드가 콩고 민주공화국 지역을 차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르완다까지 갖게 됐느냐 네.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벨기에가 콩고 민주공화국 지역을 식민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르완다와 부룬디를 거저 얻게 됩니다. 이유는 르완다와 부룬디는 원래 콩고 민주공화국 지역의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지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콩고 민주공화국 옆에 르완다, 부룬디라고 저 조그맣게 조그만 나라 두 개가 있고 그 개가 옆에 이렇게. 큰 나라 탄자니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르완다와 부룬디는 독일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독일은 아프리카의 서부의 카메룬과 토고, 나미비아, 중동부 지역에 저기 탄자니아와 부룬디, 르완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네.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모두 뺏기잖아요. 아. 그 뺏겨서 이걸 유럽이 나눠 먹는데 나눠 먹을 때 인접한 국가들이 우선권을 갖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르완다와 부룬디는 이미 바로 그 옆 지역 콩고 민주공화국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벨기에에게 영유권을 준 겁니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지들끼리 나눠 먹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또 다른 식민지였던 나미비아와 탄자니아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아공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게 준 그대로 거죠. 그냥 흡수된 그래서 거네. 영국에게 준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콩고 민주공화국 지역을 얘기하게 된 이유는 네네. 르완다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르완다까지도 먹게 됐다라고 벨기에가. 하는 얘기를 네. 하기 위해서 먼저 꺼낸 겁니다. 아니 네. 이 얘기 들으니까 진짜 새삼스럽게 유럽이 아프리카 침탈을 나눠 먹고 했던 네. 이게 너무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남의 땅을 지들이 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부록 전리품 나눠주듯이. 그러니까. 주워주듯이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고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양 위원장님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런데요. 콩고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나라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예요? 예, 저 저기 이제 나오네요. 지도에 나오는데요. 저 콩고 민주공화국이 상대적으로 넓은 땅이고 그 바로 왼쪽에 콩고 공화국이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벨기에 식민지였던 콩고 민주공화국 얘기고요. 콩고 공화국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로 1960년에 독립한 나라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 두 콩고를 구분할 때 이 서로 이제 수도가 이름이 다를 거 아닙니까? 수도 이름을 따서 콩고 공화국, 저 작은 나라를 콩고 브라자빌이라고 부르고요. 콩고 민주공화국을 콩고 킨샤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콩고 공화국의 수도 브라자빌은 여기를 탐험하고 도시를 세웠고 또 이 일대를 프랑스 소유로 만들었던 탐험가
피에르 사보르냥 드 브라자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었고요. 그런 거예요. 복잡하죠. 예.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는 1960년까지는 이 지역을 소유했던 레오폴드 국왕의 이름을 따서 레오폴드 빌로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치고 들어가면요. 콩고는 이름이 다 이래요. 지금은 다 이름을 바꿨는데요. 60년대까지 독립한 때까지 혹은 독립한 직후까지 이름이 다 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콩고의 제2도시에 가까운 킹사가니 같은 도시는 스탠리빌. 바로 이 아까 나왔던 그 탐험가 탐험가 스탠리빌. 그다음에 또 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이름을 따서 엘리자베스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람 이름 뒤에 빌자를 붙인 나라들 그 도시가 많아요. 원래 이 킨샤사라는 수도도 원래는 레오폴드 국왕의 이름을 따서 레오폴드빌 이렇게 불렀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도시 이름에 그런 특성이 있다. 특히 콩고 지역이 더 그랬습니다. 네. 콩고 민주공화국과 콩고 공화국은 거의 같은 민족의 한 구역이었을까요? 그렇죠. 거의 가콩고 민족이 인데. 주로인데 이제 한쪽은 벨기에, 한쪽은 프랑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나눠지면서 해서. 독립할 때도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네, 이렇게 그렇구나. 갈라지게 됩니다. 네네. 네. 네, 계속 이어가 보면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은 영문명이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오브 더 콩고였거든요. 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글자인 데모크라틱 리퍼블릭의 DR을 따와서 DR 콩고라고도 부르고요. 콩고 공화국은 쬐깐하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콩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쬐깐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콩고 이렇게 하면 보통은 콩고 민주공화국을 말한다.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이해를 네. 하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나라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걸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얘기 잘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벨기에의 식민지가 된 르완다와 부룬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르완다 내전의 비극은 바로 이 벨기에의 식민 통치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벨기에는 르완다와 부룬디가 각각 별도의 왕국의 역사를 가졌던 것을 감안해서 두 지역을 행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분리해서 통치를 합니다. 네. 물론 두 개 다 벨기에의 식민지였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식민 정책은 같았습니다. 이 두 지역은 벨기에가 식민지가 되고 나서 혹독한 식민 정책에 시달려야 했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식민 정책은 뭐였냐면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정책이 다 그랬지만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이 지역에 살던 민족들 대표적인 민족이 후투족과 투치족이었고 네. 그리고 아주 조금 더 있는 게 피그미족을 뿌리로 하는 트와족이 있었습니다. 요 세 민족이 주로 살았는데요. 민족끼리 단결해서 벨기에에 저항할 수 없도록 교묘한 통치 방식을 채택합니다. 원래 이 민족들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공존해온 민족이었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면서 인종이 섞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종적 구분도 심하지도 않고 민족 간의 갈등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벨기에가 들어와서 이들이 함께 단결해서 벨기에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갈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 분류하고 민족에 따른 차별 대우하면서 갈등을 적대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이 지역의 다수민족은 후투족이었습니다. 르완다나 부룬디나 다 네. 후투족이 다수족이었는데 벨기에는 소수민족인 투치족을 앞세워서 후투족을 지배하는 대리 통치 방식을 그래요.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식민지에 대한 가혹한 수탈을 진행하고 그것을 책임지게 만드는 게 누구야? 투치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치족에게는 높은 자리를 주고 그 자녀들은 벨기에로 유학도 시켜주고 또 이들을 통해서 식민 통치를 아예 대리 통치를 시키게 하고 그리고 이제 투치족들은 벨기에로부터부터는 관력을 이용해서 그동안 사이좋게 지내던 후투족을 엄청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한정의 노동 증발, 가혹한 세금, 저항하는 후투족에 대한 잔인한 폭력을 무한정 저지르면서 식민종주국 벨기에에 철저하게 투치족이 부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벨기에의 식민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1919년 독일이 망한 다음에 이 지역을 식민지로 받은 이 벨기에는 이런 통치 방식으로 인해서 1962년까지
두 민족 간에 화해할 수 없는 적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제국주의 통치 방식으로 인해서 식민지나 점령지가 독립한 이후에 정말 많은 내전이 이 제3세계 국가에서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발칸반도의 코소보 그렇죠. 사태도 그런 거였고 네.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종 학살도 네. 버마족과 로힝야족의 갈등도 네. 영국이 지배할 때는 로힝야를 바로 음. 투치족처럼 대우를 해주고 버마족을 탄압하게 했던 거죠. 대리 통치하게. 다수의 그래가지고 이제 버마 민족이 음. 지금은 로힝야족을 막 학살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다 이런 연동에 있는 거죠. 이렇게 민족을 갈라치면서 민족 간의 적대를 만들었던 서구 열강의 식민 통치 이것이 아프리카에 미친 정말 비극적인 후과는 너무나 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르완다, 부룬디에서 식민 통치가 특별히 더 나빴던 것은 이 인종 간의 대립을 제도화하고 신분화까지도 해버렸기 때문인데요. 네. 벨기에는 이런 통치 방식을 위해서 민족을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오랜 기간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섞여왔던 민족을 인위적으로 어떤 자기들의 목표에 따라서 갈라치다 보니까 기준이 완전히 뭐 처구니 없는 방식일 수밖에 없잖아요. 화면에 이제 두 민족의 전형적인 외모가 나와요. 제일 왼쪽에 투치족이고요. 가운데가 후투족, 그다음에 이제 투아족, 피그미족이라고도 부르는. 그다음에 이제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가운데 위쪽에 보면 후투족의 얼굴이 나오고요. 얼굴이 동그랗고 코가 납작하면 한 편입니다. 키가 작죠. 예, 그러면서 키가 작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투치족을 보면은요. 길쭉하면서 코가 높고 크죠. 예, 이제 이것을 제도화하고 신분화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치족은 목축을 주로 하는 민족으로 주식도 고기와 동물의 젖이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농경을 주로 했던 후투보다는 발달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는 인종 기준을 정하면서 이를테면 키가 얼마 이상, 코가 높으면 투치, 키가 작고 코가 뭉툭하면 후투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투치는 우등한 민족, 후투는 열등 민족 이렇게 자의적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진짜 미치겠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분 카드, 민족별 식별 카드를 소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분류됐느냐에 따라서 분리하고 차별하는 정책을 펼친 거죠. 이 벨기에가 이렇게 잔혹하게 식민 정책을 폈고 또 투치족의 폭력에 시달리던 후투족들은 한편으로는 저항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탈출하기도 합니다. 이 탄압을 이겨내는 게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후투족에게는 이 지배가 완전히 지옥이었겠죠. 왜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그 벨기에라는 나라가 모든 제국주의 식민 통치가 잔인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민족 간의 이간질을 하는 방식의 통치를 했다는 거에 너무 더러운 방식을 그렇죠. 취했네요. 네. 그래도 2차 대전 이후에는 하여튼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그 독립투쟁 식민지의 독립투쟁들이 진행이 됐으니까 여기도 예외가 아니었을 테고 그런 투쟁이 있었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네. 이제 독립운동이 벌어지죠. 네.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양상이 조금은 달랐죠. 식민지의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국가로부터의 독립운동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족 해방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민족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맞아. 네. 더군다나 한민족은 식민 통치의 고통을 제국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역한 민족으로부터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독립하고 해방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벨기에가 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후투족에게는 투치족이 또 적이기도 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독립투쟁의 양상에서 바로 투치족에 대한 저항운동을 전개되고 당연히 두 민족의 갈등이 확대되기 시작하죠. 이런 와중에 1959년 르완다 왕국과 부룬디 왕국이 세워집니다. 다시. 그러니까 식민지를 독립을 하면서 독립하기 전에 벨기에가 이제 식민 통치를 끝낼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너네 왕국은 세워줄게. 그래가지고 별도의 왕국을 세워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식민지죠. 형식적으로 왕국을 세워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벨기에의 보호국으로 독립국가의 위상을 갖지 못한 채였는데 부룬디와 르완다 왕국은 여전히 투치족이 지배하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왕국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그런데 르완다에서는 그동안 억눌렸던 후투족이
억눌렸던 후투족이 투치족이 세운 왕국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양민족 간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종주국인 벨기에 벨기에. 입장에서 볼 네. 때는 수적으로 절대 다수였던 후투족의 저항이 거세지고 여기다가 투치족을 우대하며 민족 간의 증오와 적대를 만들었던 벨기에는 이걸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동안 투치족을 대우해 줬는데 독립하겠다고 왕국 세워달라고 떼쓰고 계속 이랬단 말이에요. 투치가. 아, 투치가. 그러니까 이번엔 또 후투 편을 드는 거예요. 벨기에가. 투치가 미워졌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좀 키워줬더니 이것들이 기어오르네. 이러면서 또 이제 후투를 지원하면서 투치족이 세운 이 집권 세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런.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학살이 일어나고 그 피해는 어쨌든 이제 투치족이 클 수밖에 없었죠. 수적으로 작은 더 데다가 작았죠. 벨기에가 이제는 거꾸로 후투족을 지원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투치족은 권력을 뺏겼지만 그러자 투치족은 우리는 아무리 죽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자기들 스스로를 아무리 죽여도 사라지지 않는 벌레가 있잖아요. 바퀴벌레. 거기도 바퀴벌레가 있어. 거기서 그래서 본인들을 바퀴벌레라고. 못 살아. 우리는 바퀴벌레야. 이 바퀴벌레는 자기들 딴에는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게릴라 투쟁을 전개하는 거죠. 근데 이 바퀴벌레라고 하는 투치족이 스스로 자기를 불렀던 자랑스러운 이 이름은 거꾸로 후투족은 투치족을 멸칭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더러운 놈들, 더러운 벌레. 바퀴벌레 같은 놈들. 바퀴벌레 이렇게 같은 놈들. 이렇게 오랜 압제에서 벗어나 권력을 쥔 후투족은 마침내 1962년 벨기에로부터 르완다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한 공화국의 주요 민족은 후투족이 후투족. 되는 거죠. 이후 르완다는 후투족이 지배하면서 벨기에 식민지들이 당시에 당했던 보복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제. 투치족은 죽었어. 아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정권을 잡은 후투족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후투족 내부에서도 강원파는 있어요.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도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기본적인 억압 정책의 기조 자체가 달랐던 건 아니죠. 정도의 차이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수의 투치족들은 르완다와는 달리 여전히 투치족이 권력을 아직은 뺏기고 있지 않는 바로 이웃나라인 부룬디로 이사 가서 사는 거예요. 부룬디는 아직 투치가 그리고 이제 집권하고 투치가 부룬디의 투치는 군부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단순히 권력이 아니라 원래 이 식민지가 독립하면 제일 힘센 사람들은 과거 식민지 시절에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가장 그 집단의 세력이 힘이 세잖아요. 네. 그래서 부룬디로 이주하거나 혹은 난민이 되어서 주변 아프리카, 우간다, 콩고 민주공화국 등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이고. 사실 이런 민족 분쟁이 이렇게 커지는 거는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잖아요. 정치권이 어떻게 그렇죠. 기조를 잡고 방향을 잡느냐가 결정적일 텐데 집권한 후투족의 리더들이 이걸 뭐 제어하고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 했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했죠. 네.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제 이를 오히려 선동을 했으니까요. 선동했다고. 네. 르완다는 1973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투족 주베날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에 의한 장기 독재가 시작됩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민족 차별이 더 심하게 시행이 되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투치족들은 후투에 맞서는 무장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9년 우간다로 망명한 투치족은 폴 카가메를 중심으로 르완다 민족통일동맹 RANU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하고요. 주베날 하비아리마나 정권에 대한 전복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폴 카가메의 사진이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투치족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딱 투치족. 코가 크고 길고. 네. 어쨌든 이제 폴 카가메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만 봐도 이렇게 오똑하고 전형적인 투치의 모습입니다. 독재 정권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일정하게 안정적이었던 이 정권은 1980년대 후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주력 수출 상품이었던 커피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부도에 직면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고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국가 부도 사태까지 직면하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고 밖으로는 RANU, 라누를 확대 재편한 루안다 애국전선 RPF가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면면 1990년 루안다는 본격적인 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전이다 이렇게. 90년. 예. 네. 이제 이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은 안팎의 공세에 시달리면서 후투족의 결집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족 간의 혐오 또 투치에 대한 적대와 혐오, 학살을 부추기는 선동을 벌려나가는데요. 루안다 내부의 민족 간의 적대가 당연히 뭐 더욱 심화됐겠죠. 물론 이제 이런 민족 간의 적대는 권력을 쥔 후투족의 투치족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으로 당연히 진행이 됩니다. 아유, 진짜. 루안다 위기가 사실은 투치족으로 비롯된 것이니만큼 투치족을 몰살해야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후투 파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벌려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투치족이 투옥 학살을 당해야 합니다. 후투족은 이제 온갖 선동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하루 종일 방송을 하고요. 투치족에게 공포심과 분노를 자극합니다. 당연히 후투족의 투치족에 대한 학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데 이 차별 정책에 대해서 온건한 입장을 갖거나 동정심을 품고 행동에 나선 후투도 투치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같은 동네에서 사이좋게 지냈던 후투와 투치 이웃은 서로 적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 뭐 그런 거죠. 네. 우리도 내전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산당에 대해서 조금만 긍정적이고 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쪽 너 빨갱이지 이렇게 네.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너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그런 인민군이 거죠. 막 이렇게 네. 오듯이. 아니 상황이 이쯤 되면 이제 정치도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나라가 지금 절단날 상황인데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발이 많아도 처음에는 이런 것을 후투를 자극해서 투치를 섬멸해 가면서 어쨌든 이 민족적 단결을 통해서 이 극복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상황이 이쯤 오니까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 RPF 즉 폴 카가메의 이 반군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또 국내적으로 인종학살이 벌어지면서 혼돈이 거듭되고 국제 여론이 투치적 학살에 대해서 하바리마나 너 대통령 너네 이 새끼 너무하잖아 이렇게 이제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1993년 탄자니아의 아루샤에서 투치족 반군 대표단과 만나서 민족 간 화합을 전제로 한 과도정부 수립 그리고 휴전 이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루사 조약을 체결합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출구를 다행이네요. 열기 시작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유엔은 르완다에 이 조약의 평화적 이행을 위해서 후투와 투치가 싸우지 못하도록 평화 유지군을 파견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바리마나 대통령은 이제 한숨을 쉬나 했는데 막상 자기를 지지하는 자신의 기반인 후투족 내부에서 저거 맛이 갔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예가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조금만 뭐 하면 개딸들이 저게 맛이 갔구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야,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된 그렇죠. 구조에서 네. 이 판을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네. 합리적 대안을 제출하는 순간 배신자가 되는 구조 그렇죠. 비슷한 게 네.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후투족 그동안 그렇게 후투족을 훈련시킨 거잖아요. 네. 이 공포 적대심을 갖도록 그래놓고 갑자기 화해해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죠. 지들이 선동했으면서. 이에 반발한 국내 후투 강경 하니까 아루샤 조약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실행이 안 되고 유엔 평화유지군도 여기 와가지고 실제로 실행이 안 되니까 내전은 계속되는데 평화유지군이라는 게 뭐예요? 주로 전쟁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민 지원하고 이렇게 네. 싸우지 못하게 질서 이렇게, 유지하고.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막상 전쟁이 나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렇지. 유엔 평화유지군도. 그러는 사이 후투족 내의 강운파 대결은 더욱더 심화되고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하면서 정정은 더욱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르완다에서 후투하고 투치가 싸움이 지속이 되면 그 역시 부룬디도 후투하고 투치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벨기에 식민 통치의 갈등도 거기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부룬디에게도 그러면 르완다 내전이 부룬디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당연히 미쳤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네. 부룬디 또한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벨기에 식민 통치 후가로 후투족과 투치족이 격렬한 대립과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르완다와는 달리 부룬디에서는 군부를 장악한 투치족이 후투족에 대한 탄압과 학살을 벌였다.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투치족의 지배는 1993년 6월 선거에서 후투족 중심의 정당이 승리해가지고 멜키오르 은다다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다다에는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 두 민족의 통합 정책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후투족에 의한 쿠데타로 암살당해버리고 맙니다. 어머. 예. 당연히 이제 이 두 민족의 대립은 또 더 이전보다 심각해졌겠죠. 정말 힘드네요. 힘드네요, 진짜. 예, 어렵게 다시 이제 전국을 안정시키고 또다시 후투족인 시프리엥 은타레아미라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마찬가지로 두 민족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펼쳤지만 이웃 나라인 르완다에서 벌어진 후투족과 투치족의 내전과 혼란 이것은 부룬디의 두 민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런 상황은 부룬디가 전국을 안정시키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수백 년을 같은 지역에서 공존하던 두 민족을 이간질시키고 철천지 원수로 만들어 놓은 게 제국주의잖아요. 벨기에가 지금 이들 국가들의 내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 의식이라도 느끼고 있는지 저는 진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없겠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럽이 아프리카를 위계하니 어쩌니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런 서방의 시선들, 그게 아직도 여전하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분노스럽기도 하네요. 네. 계속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방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진심 어린 사과, 뭐 책임 있는 조치, 그다음에 식민지를 수탈했던 것에 대한 배상 이런 걸 일치 안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그 이야기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네. 르완다 내전 이야기를 좀 예. 계속 해야 되는데요. 그 얘기 하려면 부룬디 얘기도 하고 가야 했는데 마침 우리 나경재 국장이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부룬디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르완다 내전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르완다의 집권 세력이었던 후투족 정권 내 강원파의 대립은 하바리마나 대통령의 아루사 조약 체결 이후에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이 갈등의 과정에서 르완다와 부룬디 양국의 집권 세력이었던 후투족의 두 대통령이 양국 모두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협의를 위해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비행기가 격추됩니다. 격추돼요. 네, 사고가 아니라. 네, 두 대통령이 다 죽어요. 테러네. 어쨌든 동시에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994년 4월 6일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평화는 물 건너간 거죠. 아이고. 아루사 조약을 체결했던 하바리마나도 죽고 아이고. 어쨌든 부룬디의 후투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던 멜키오르도 죽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최악의 상한 거죠. 어떡해. 이를 우려한 르완다의 총리는 야 이러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끝장나겠다 네. 싶어가지고 네. 벨기에 평화유지군의 보호를 받아서 국영방송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거죠. 국민 여러분 동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루샤의 평화조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국영방송으로 갔는데 무장단체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국영방송에. 총리를 죽여버립니다. 오마이갓. 그리고 이를 보호하던 벨기에 평화유지군 10명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오마이갓. 양민족 간의 갈등 속에서 후투족 대통령과 총리가 사살되었다. 누구 짓이겠습니까? 당연히 후투족 입장에서는 투치의 테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후투족의 투치에 대한 분노는 이제 뭐 거의 이제 용서 없어. 이제 용서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딱 잡아챈 르완다의 육군 참모총장이 공식적으로 모든 후투족은 투치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단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참모총장이 공식적으로 네. 이때부터 르완다는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도 지옥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옥이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모든 투치족을 섬멸하라. 어떡해. 바로 후투족의 투치족 학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는 그 후투족에 의한 투치족의 어떤 학살이 지금까지도 진짜 굉장했는데 앞으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잔인한 학살이 네.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르완다의 학살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앞으로 그 지옥의 얘기를 저희가 들어야 될 텐데 자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르완다 내전 이야기와 콩고 내전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좀 힘들었죠? 네. 네. 힘들었어요. 시작은 아파르테이트 딱 폐지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넬슨 만델라 이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기는 했는데 끝나면서 좀 힘드네요. 자, 오늘 두 분 여전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룬디와 프랑스 이중 국적을 가진 소설가 가엘 파유는 2016년에 나의 작은 나라라는 자전적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의 프롤로그에는 왜 후투와 투치가 싸우는지 대화하는 아빠와 아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후투와 투치는 영토가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같은 나라에 살지. 그럼 언어가 달라요? 아니, 같은 언어를 쓰지. 그럼 서로 다른 신을 섬기나요? 아니, 같은 신을 섬겨. 그럼 왜 싸우는 거예요? 코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지. 그냥 웃어넘길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목도하고 있는 포연자옥한 세계는 바로 그 한갓 코 모양의 다름이 가져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프리카를 지배한 제국주의도 오늘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이어지고 있는 죽음의 행렬도 모두 공존보다는 차이를 택한 자본주의의 야만이 빚은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